늘고 있는 노노돌봄. 졸혼 상태에서 아내의 요양보호사가 된 B 교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의 중증결핵과 중증도 치매의 동시 발병 확률은 100만 명 중 8명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B 교수 부부의 대응은 가족 요양 중심으로 철저한 복약과 규칙적인 산책 외에 웃음이 따르는 대화와 스킨십을 늘려 그동안 망가진 부부간의 신뢰 회복에 주력하였습니다. 노노돌봄의 현황과 우리집 사례. 2023년 10월 26일 배준호 한신대 명예교수. 이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노노돌봄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집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신대 명예교수인 저 배준호는 사회보장을 전공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국내 현황과 아내 L에 대한 돌봄 사례 소개 후 노노돌봄의 향후 전망과 당국의 돌봄 정책에 대해 간략히 개인적 의견을 피력합니다. 아내는 2022년 7월 서울 소재 K대학병원에서 중증결핵으로 진단받았고 2개월 후인 9월 같은 병원에서 치매로 판정받았습니다. 결핵에 대해선 9개월의 복약 치료를 통해 2023년 4월 완치 판정 후 복약 없이 재발 여부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치매의 경우 2022년 10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로 인정받은 후 배우자인 제가 요양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요양보호사 자격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춰 2023년 9월부터 가족요양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장수화의 빠른 진행으로 노인이 노인 수급자를 돌보는 노노돌봄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70대 부부에서 가장 많고 80대에서도 그러한 부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하 발표 순서는 목차에 제시된 대로 도입과 요약에서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이어 노노돌봄 현황과 노노돌봄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뒤이어 우리집 사례의 개요와 특기할 점에 대해 설명한 후 맺은 말에서 전체 내용을 돌아보고 가족 요양보호사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소개합니다. 도입과 요약입니다. 노노돌봄은 배우자 등 노인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급자의 집 등에서 일상생활과 개인위생 지원,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노노케어라고도 합니다. 국내 노노돌봄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00만 명 중 25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노인의 2.7%에 해당합니다. 수급자 100만 명은 2022년 말 기준 노인 938만 명의 10.7%입니다. 노노돌봄 대상자의 최대 추정치는 40만 명이며 이는 전체 노인의 4.3%에 해당합니다. 25만 명 추정의 근거는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102만 명에 대한 건보공단 인정조사의 주수발자 통계에서 배우자가 21만 명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주수발자가 친척, 친구와 이웃, 간병인, 부모, 자원봉사자인 10만 명 중 일부가 노인 수발자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 40만 명으로 추정한 근거는 25만 명에 덧붙여 자녀 등이 주수발자인 45만 명의 가구에서 배우자가 부수발자인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배우자 등 노인이 돌보는 노노돌봄 대상자는 전체 노인 대비 2.7%에서 4.3% 사이이지만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어 60대 후반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동일 연령대의 1.7%로 노노돌봄 대상자는 1% 이하로 추정됩니다. 70대는 인정자가 6.9%로 노노돌봄 대상자는 3% 전후이고 80대 이상은 인정자가 29.2%로 노노돌봄 대상자 비율이 더 높겠지만 배우자에 의한 돌봄은 70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 생존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고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입니다. 첫째, 배우자 등 노인이 수급자를 돌보는 노노돌봄 비율이 높아져 왔는데 초고령화와 당국의 재가돌봄 장려책으로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있지만 수급자 인권 보호, 노인 돌봄의 질적 향상, 복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수급자와 그 가족, 돌봄 제공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인식을 바꾸고 당국은 관련 정책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노돌봄 제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이들이 심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요령 있게 수급자를 돌볼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연수, 상담을 내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국, 미디어 매체, 지역 사회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노돌봄 현황입니다. 국내 노노돌봄의 실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현황을 또래 노인의 눈높이에 맞춰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태 추정에 이용한 자료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입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입니다. 세 번째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입니다. 국내 노노돌봄 실태에 대한 공식 통계치는 없습니다만 앞에서 제시한 공표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00만 명 중 25만 명 정도가 배우자 등 노인의 돌봄을 받고 있으며 이 숫자는 전체 노인 938만 명의 2.7%입니다. 그리고 부수발자 역할의 배우자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추정하면 최대 40만 명, 4.3%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상은 2022년 말 기준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이 같은 추정의 근거는 먼저 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의 주수발자에서 배우자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102만 명의 주수발자인 사례가 21만 명이고 여기에 주수발자가 친척, 친구와 이웃, 간병인, 부모, 자원봉사자 등인 합계 10만 명 중 일부가 노인 수발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의 25만 명의 주수발자가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인 45만 명의 가구에서 노인 배우자가 부수발자인 사례가 일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40만 명이라는 최대 추정치가 나옵니다. 논의를 정리하면 배우자 등 노인이 돌보는 노노돌봄 대상자는 전체 노인 대비 2.7%에서 4.3% 사이로 추정됩니다. 전체 노인이 아닌 연령대별로 보면 조금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경우 노노돌봄 대상자가 1% 이하로 추정됩니다. 근거는 이 연령대의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1.7%이고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가 적지 않아 노인 배우자가 돌보는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은 70대에서 6.9%이고 80대 이상에서 29.2%로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로부터 노노돌봄 대상자는 70대에서 3% 전후, 80대 이상에서는 이보다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80대 이상에서는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아픈 이들이 많아 배우자에 의한 돌봄 비율이 70대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외 노인에 의한 돌봄 사례까지를 고려하면 80대 이상에서의 노노돌봄 비율은 70대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통계를 살펴봅니다. 고령자 인구와 고령자 진료비, 장기요양 인정자와 수급자, 장기요양 급여비 등입니다. 표는 2018년 이후 5년간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고령자 903만 명은 앞에서 살펴본 938만 명과 다른데 이는 통계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령자가 2025년 전체 인구 대비 20%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70세 이상 인구도 빠르게 늘어 2023년에는 100명당 12명 수준입니다. 고령자 증가로 국민의료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건강보험 진료비이며 여기서 고령자 진료비가 2022년 44조 원입니다. 고령자 1인당 월 평균 43만 원입니다. 고령자가 늘면서 장기요양 인정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10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체 고령자의 10.9%에 해당합니다. 인정자 대부분이 수급하면서 2022년 수급자는 100만 명이고 장기요양 급여비는 13조 원에 근접합니다.
1인당 월 평균 급여비 136만 원은 1인당 진료비의 3.2배입니다. 2022년 기준 장기요양 급여비 13조 원은 고령자 진료비 44조 원의 29%이지만 이 값이 지난 5년 사이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 초고령 사회에서 이 값이 빠르게 늘어 4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요양 급여비 증가 억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102만 명의 등급별 분포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중증인 1, 2등급이 14만 4천 명이고 그 다음에 3, 4등급이 73만 8천 명으로 다수를 점합니다. 치매 등급인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이 13만 7천 명입니다. 참고로 1등급부터 4등급 인정자의 절반 정도가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는 급여 이용 시 재가 서비스는 15%, 시설 서비스는 20%의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자의 17.2%가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급여 대상자로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38.2%의 인정자가 감경 대상으로 본인 부담이 6%나 9%로 낮습니다. 법이 정한 15 내지 20%의 본인 부담을 지는 이들은 전체의 46.5%에 그칩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는 요양원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시설급여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이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시설급여기관이 6,200개소, 재가급여기관이 2만 1,000개소로 합계 2만 7,000개소의 기관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습니다. 등록된 숫자를 보면 요양보호사 56만 4천 명, 사회복지사 3만 7천 명, 간호사 4천 명, 간호조무사 15,000명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핵심인 요양보호사 통계입니다. 그동안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252만 명에 달하는데 실제 취업한 이들은 60만 명 정도로 전체의 24%입니다. 근무하는 곳은 시설이 8만 5천 명, 재가가 51만 6천 명으로 86%가 재가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재가 근무자 중 25%는 가족 요양보호사로 추정됩니다. 연령 분포를 보면 60대가 50%로 가장 많고 50대 31%, 70대 12%, 40대 6%입니다. 60대 이상이 62%에 달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가 눈에 띄는데 배경에는 임금은 낮고 노동 강도가 세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 합니다. 노노돌봄의 문제점입니다. 첫째, 수급자를 돌보는 노인 배우자가 늘고 있으며 이들 돌봄자의 노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한계가 있고 간병인 등 외부 돌봄 인력에 의존할 경우 비용 부담이 작지 않으며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녀에 의한 돌봄도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여건 변화로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노인 돌봄자는 일하다가 본인이 다치거나 수급자의 몸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한 체력으로 수급자의 체위 변경 등을 제때 수행하지 못해 돌봄 대상자의 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배우자인 돌봄자가 돌봄 중 심신이 지칠 경우 수급자를 죽이거나 동반 자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 안팎에서 발생하는 화재, 또 대상자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응급 상황 시 즉각적이고 민첩한 대처가 어려워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사례를 소개하는 순서로 먼저 개요입니다. 첫째, 아내의 발병과 치료, 장기요양 등급 판정 관련입니다. 2022년 7월, 만 68세의 아내 L은 서울 소재 K대학병원에서 중증결핵으로 진단받아 10일간 입원 후 퇴원하였습니다. 9월 같은 병원에서 치매로 판정받았고 10월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5등급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발병 후 아내 L을 돌보고 있는 저는 발병 당시 만 69세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진단 전까지 엘의 결핵과 치매 질환에 대한 낌새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엘은 변비 등의 이유로 식사를 잘 못해 체중이 지속적으로 줄어 30kg 초반대를 보였습니다. 엘과 조론 상태에 가까운 저였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변비 해소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한편 사태가 악화하면 엘을 K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갈 참이었습니다. 셋째, 치매 발병은 정말 뜻밖으로 그 원인이 잠옷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인실 격리 입원에 따른 심신의 충격, 결핵 후유증, 유전적 요인, 음식과 수면 등의 생활 습관, 장기간의 금전적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0일간의 입원 시부터 치매 증상이 감지되었으며 퇴원 후 해당 증세가 빠르게 악화하였습니다. 9월의 치매 판정 무렵에는 중증도 치매에 가까웠습니다. 이후 꾸준한 산책과 수면 환경 변화 등 우리 부부의 노력, 결핵 완치 등이 효과를 미쳐 2023년 10월 현재는 경증 치매 수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아내, 엘의 복합 질환에 대한 우리 부부의 투병 지침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맞춰 행하는 복약입니다. 결핵약은 아침 식사 전, 치매약은 저녁 식사 후 먹는데 결핵약이 크고 개수도 많아 복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약한 체력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없이 독한 결핵약을 9개월간 복용하여 질병을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식단 구성을 바꿔 변비를 막는 것입니다. 완두콩과 강낭콩이 들어간 주식, 단무지, 양배추, 우엉, 고구마 등 식이섬유가 많은 부식으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 변비를 예방했습니다. 셋째는 아침 체조와 오후 산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전 몸을 푸는 약식 체조와 오후 3시, 4시경 시작해 2시간여 이어지는 오후 산책이 그것입니다. 산책 코스는 도림천 둑방과 안양천 둔치로 9,000보 정도를 걷습니다. 산책 중 둘이 나누는 대화도 그렇지만 엘이 혼자 중얼거리며 자신과 나누는 대화가 치매 진행의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넷째는 엘에게 말을 걸거나 대화할 때 바보스럽고 과장된 몸짓과 언행으로 웃음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웃고 얘기하며 스킨십으로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산책이나 잠자리가 손을 잡거나 몸을 만지는 스킨십 기회를 늘렸습니다. 다섯째는 숙면 환경 조성입니다. 환기가 잘 되는 방에서 시원하거나 조금 쌀쌀하다고 느끼면서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산책이 숙면 유도에 일정 수준 기여했을 것은 부정하기 힘들겠지요. 발병 이전의 부부 관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50대 후반부터 10여 년 이상 조론에 가까운 관계로 둘이 만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이고 이때도 대화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과장하면 발병 후부터 지낸 15개월간의 식사 횟수, 나눈 대화와 스킨십이 이전 42년간의 그것보다 더 많을지 모릅니다. 소원한 부부관계의 배경에는 두 사람의 다른 인생 철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 생각이긴 합니다만 엘의 일상은 통상의 지혜로운 주부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시간 할애나 생활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산책, 운동, 숙면, 건강한 식습관, 저축 등의 단어는 엘의 사전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혼자만의 망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은 우리 집 사례의 특기할 점입니다. 앞에서 복약, 식단 등 5가지로 나눠 말씀드린 사안으로 여기선 몇 가지 덧붙여 설명합니다. 복약에선 싫지만 먹어야겠다. 고 스스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수용하도록 하는데 유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자로서의 정성과 발언 등 접근 자세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식단의 구성과 식습관 개선에서는 잔소리 같은 지속적 설득으로 변비 해소 등의 일정 효과를 본 듯 합니다만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하고 까다로운 식습관으로 인해 의도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산책과 아침 체조의 일과화는 특기할 점입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산책, 청소년기의 추억이었을 뿐인 체조를 성취하는 몸 상태에서 시작해 15개월째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책과 체조는 우리 부부의 망가진 관계의 회복에 크게 기여한 매개 수단으로 대화하며 웃고 스킨십을 나눌 기회였습니다. 웃음과 대화, 스킨십 증대는 지난 15개월 사이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으로 하루 일과에서 웃음이 섞인 대화,
웃음을 유발하는 언행이 일상화하였습니다. 십수년간의 부부 각방이 아내의 선 제안으로 동침으로 바뀐 후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고 몸을 더듬는 스킨십이 증대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변화의 이면에는 발병 후 아내의 언행이 나초일 즉 나이든 초등 1년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초등 1년 같이 꾸밈없이 말하고 처신하며 접근하는 아내에게 누구인들 안 돼 무슨 소리 라고 윽박지르거나 매몰차게 몰아붙일 수 있을까요? 숙면은 동침하며 특별히 신경 쓴 부분입니다. 오랜 기간 아내는 밀폐된 공간에서 잠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숙면은커녕 산소 결핍으로 뇌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하였습니다. 동침한 후 창문의 개방과 출입문이 부분 개방으로 환기에 유념하고 시원하거나 약간의 한기가 느껴지는 공간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맺은 말입니다. 여기에선 논의를 마무리하고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소개합니다. 초고령화와 당국의 재가돌봄 장려책으로 앞으로 재가 노노돌봄 비율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변화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지 모르지만 나이든 수급자의 인권 보호와 노인 돌봄의 질적 향상, 장기요양급여비 등 복지비용의 절감을 위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가 이 같은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과 주변의 돌봄 상황 전개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당국은 관련 정책을 재정립하여 재가돌봄을 강화하고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내실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상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이들이 심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요령 있게 수급자를 돌볼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연수, 상담을 충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당국과 미디어 매체, 지역사회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부의 노노돌봄 사례에서는 5가지가 강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한 복약으로 중증결핵 퇴치와 치매 완화, 식단 구성과 식습관의 변화로 변비 해소와 체중 회복, 걷기와 아침 체조로 체력 강화와 소통 증대, 웃음을 수반한 대화와 스킨십 증대로 부부간 신뢰 회복, 수면 환경 변화 통한 숙면 추구. 그것입니다. 노노돌봄은 수급자의 신체 특성과 질환 등에 따라 사례별 양상이 다양하여 한마디로 정리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가족 요양보호사 등 요양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상담의 내실화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조치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가 되지 않고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80대 이상에서는 높은 확률로 수급자가 됩니다. 이때도 요양원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이 아닌 집에서 가족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방안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에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손자녀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 혈족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보상은 월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수고에 대한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40만원은 하루 1시간, 월 20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80만원은 하루 1시간 반, 월 30일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시급은 대략 2만원 수준입니다. 80만원 보상을 받으려면 2가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나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배우자인 경우, 다른 하나는 수급자가 폭력 성향이나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거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중증결핵을 극복하고 치매와 싸우고 있는 우리 부부입니다. 치매의 경우 초기에는 중증도 수준이었으나 그간의 노력으로 지금은 경증 수준으로 완화된 듯 합니다. 치매 환자는 발병 후 평균 8년에서 13년 정도 생존한다고 합니다. 이는 65세 중증도 치매 환자의 기대여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5년 더 깁니다. 발병 후 1년 3개월이 지난 우리 집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사진은 우리 부부가 매일 산책하는 안양천 실개천 생태공원 그네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눈앞의 풍광이 흐릿한 모습에서 맑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바닷길을 헤쳐나가는 나이든 모자가 직면한 주변 바다 상황이 경랑에서 풍랑 수준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돌아보면 졸온 상태에서 어떻게 이처럼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은 지난 15개월이었습니다. 배경에는 부부의 인연이라는 평범하면서도 결코 약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끈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없는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빕니다.